별로 말을 안 들어봤네. 후보님 중견기업의 혁신 대상 정대기업에 선정된 YG원입니다. 네, 와이전 반갑습니다. 승찬입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 회사는 금속을 주로 가공하는 절삭 네. 공구를 생산하는 회사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엔드밀이나 이런 구멍 뚫는 드릴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자동차나 뭐 항공기 엔진이라든지 항공기 네. 동체 이런 금속 가공하는 데 사용이 됩니다. 아, 그런가요? 그래서 엔드밀 같은 경우 저희가 전 세계 1위 기업이고 저희가 작년에 창립 40주년이었는데 40주년을 맞아서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 송도에 스마트 오피스를 기반으로 한 신사옥을 지어서 이전을 했고 새로 또 스마트 팩토리를 목표로 하는 새로운 공장도 지어서 지금 향후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의 80% 정도는 해외에서 판매를 하고 있고 해외 약 30개 정도 지사를 해외 법인을 네.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되게 훌륭하시니다. 가정용도 감사합니다. 만들어요? 아닙니다. 저희는 전부 산업용, 정밀도 높은 산업용만. 산업용만 해서 뭐 자동차 산업이 제일 큰 고객이고 항공산업, 금형산업, 뭐 IT, 예를 들어 휴대폰도 뒷면이 금속이다 보니까 휴대폰 가공할 때도 사용하고 합니다. 이게 강도가 제일 문제겠죠? 네, 그 금속을 깎아야 되기 때문에 금속보다 훨씬 더 강한 소재를 훌륭하십니다. 텅스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소재가 굉장히 중요하고 살짝 손으로 한번 만져보십시오. 아, 예. 상당히 날카롭습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예, 금속을 깎는 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 고맙습니다. 홍보실장 강승용입니다. 우선 바쁜 일정 속에서도 한국중견기업연합회를 방문해 주신 명 후보님이십니다. 먼저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중견기업연합회를 방문해 주신 이재명 후보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최근에 제가 우리 이 후보님의 선거 캠페인의 여러 가지 활동을 보면서 가슴에 와 닿는 그런 대목이 있었습니다. 가장 인상적인 게 1조 달러 수출, 그리고 5만 불의 1인당 GDP를 달성할 수 있는 나라, 그리고 주가지수 5천을 넘길 수 있는 그런 경제력. 그것의 바탕은 아마 중견기업이 아주 핵심적이고 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저희가 공감을 하기 때문에 아마 우리 이재명 후보님께서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중견기업연합회를 방문해 주신 목적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확하십니다. 최근에 뭐 지지율이 어떤 40%의 함정에 걸리셨다는데 그거를 뚫을 수 있는 큰 어떤 돌파구가 중견기업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뭐 중견기업이라고 하는 것의 기본적인 저희 바람은 후보님께 정리해서 문서로 정리를 해드려서 이미 전달해드렸기 때문에 여기 참석하신 기업인들 말씀을 한 분 한 분 듣고 나서 같이 대화를 하는 그런 짧은 만남을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바람이 있다면은 이번 만남뿐만 아니라 나중에 인수위 혹은 실제 국정에 임하실 때 저희 같이 수십 년을 실제 산업 전선에서 일하고 뛰시는 기업인들을 많이 좀 만나주시고 이렇게 기동량을 해주셔가지고 국가 건설에 큰 그림을 그리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럼 한 분 한 분 여러분 저희 기업인들의 말씀을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안녕하십니까. 저는 인지컨트롤스라는 회사를 경영하는 정구용 회장입니다. 아울러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회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건물의 주인입니다. 후보님께서는 자본시장에 대한 이해가 아마 역대 어느 분보다도 잘 이해가 크실 거로 제 언론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제가 아주 곤란한 말씀을 조금 분께 드리고 싶은 거는 국민연금이 최근에 스튜어드십 코드 행사를 도입한 이후에 아주 적극적으로 추적 활동을 사실 하고 있습니다.
그 원래 스튜어드십 코드가 만들어진 것은 지금 형태처럼 주주 단체들이 모여서 기업을 너무 많이 협박해서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스튜어드십 코드인데, 우리나라는 지금 반대로 쓰이고 있습니다. 기업을 위한 게 아니라 기업을 뭐 배당을 많이 하라든지 이런 그런 그 요구하는 내용으로 쓰이고 있기도 합니다. 특히 최근에 이제 국민연금이 그 주주 대표 소송을 하겠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특히 지금까지는 주주 대표 소송이 소속돼 있는 게 그 기금 운용이나 이런 데서 여기서 했는데, 이거를 수탁자위원회로 이렇게 넘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 그 기업들이 굉장히 큰 우려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수탁자위원회에는 그 의사결정을 하는 그 수탁자위원회 여러분들이 반기업 정서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아서 굉장히 곤란할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국내의 굴지 기업들뿐만 아니라 세계의 뭐 애플이나 GM, 아마존 같은 그런 기업들도 다 모험과 위험을 극복하면서, 모험을 하고 위험을 극복하면서 기업들이 성장해 왔습니다. 아울러 우리 또한 이 모험, 기업인들의 모험이 없이는 기업이 성장할 수도 없고, 곧 기업의 성장이야말로 국가의 미래이기도 한데, 이런 것들이 조금 잘못됐다고 늘 소송에 휘말리면 결국 그 성장을 위한 모험을 할 수 없습니다. 모험을 하지 않는다면 그 기업의 생존 가치는 아주 없는 거죠. 그건 곧 국가의 손해이고, 그를 통해서 얻어질 일자리들도 만들어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기업들이 모험할 수 있도록 하려고 그러면 잘못한 건 잘못한 거고, 하다 보면 일부러 무슨 이 고의적으로 어떤 일을 했다 그러면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지만, 기업 활동을 하다가 잘못된 것들, 이런 것들까지 거기 기업의 임원들한테 책임을 묻는다 그러면 어떤 기업이 모험을 할 수 있으며, 미국의 어떤 기업들 얘기를 들으니까 그 사회이사 제도가 그렇게 활성화돼서 그런 일을 하게 되면 이런 경우가 모든 일들이 다 의사들은 그 안에 있는 임원들이 다 반대 의사를 표현하는, 그러면 반대 의사를 표현하고 나면 나중에 처벌받지 않으니까요. 이렇게 하면 기업 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후보님께서는 가입자들의 이익을 위한 일이라면 찬성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전제가 가입자들을 위한 일이라면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실 이건 가입자, 우리 국민들을 위한 일이 아니라 소수 집단의 어쩌면 분풀이 같은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사회이사의 경우 그 받는 보수의 3배까지만 처벌이 가능하고, 그 금액이 얼마 안 됩니다. 그렇고 뭐 그냥 일반 이사들은 6배까지만 처벌할 수 있도록 정관에 규정하면 법률적으로 인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소득은 얼마 안 되면서 그 기업이 받는 피해는 너무 크기 때문에, 이 국민연금이 대표 소송을 지금 하겠다고 수탁자위원회에 넘기려는 것은 소송하고 좀 다른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그 후보님께서 만약에 집권을 하신다면 적극적으로 참고해 주실 내용이 아닌가 해서 건의를 드립니다. 저는 산업재해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기계 절삭 공구를 만드는 다인 전공에서 왔습니다. 윤혜섭입니다. 네, 저는 노사관계 법제, 유엔 근로제 그 어려움에 대해서 후보님께 건의드립니다. 지금 요즘 코로나19의 확산하고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온라인이 활성화되고 있어서 재택근무 등 근로자의 자율근무 확대까지 일하는 방식을 키우면서 저희 기업인들도 열심히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획일적인 주 52시간하고 노사관계의 불균형이 좀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노조법 개정이라든지 해고자 노조 가입, 전임자 급여 지출 금지를 삭제하는 이러한 상황에 저는 많이 놀랐습니다. 저는 이 중에서 특히 우리 회사의 직접적인 관계가 되는 주 52시간 기업 현장에 어려움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회사들은 전부 완제품을 50 내지 60% 이상 수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R&D 파트에서 대체 인력 투입뿐만이 아니라 집중적으로 많은 시간이 필요한 그러한 것을 해야만 저희들이 이 R&D에서 성공할 수 있는데, 짧은 정산 기간 그리고 이제 근로자의 서면 합의, 굉장히 당황스럽고 저희들에게 유연한 근무 환경에 대한 조성을 저희 기업인들에게 선택권을 주시기를 간곡하게 건의드립니다. 이재명 후보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중견기업은 중간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어렵지만 전 세계적으로 경쟁력이 강화되고 있는데 가장 필요한 게 R&D이고 신규 일자리 창출에도 큰 몫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디 유연 근로제의 선택권을 저희 기업인들에게 많이 주셔서 용기를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전자 부품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주 52시간 유연제에 대한 얘기를 다시 한번 강조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 계속하겠습니다. 네, 이세용입니다. 최근에 2년 전부터 세계적인 대기업하고 이제 거래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 회사에서 최근에 이제 출장을 갔다 오신 분이 얘기를 하는 게, 한국에는 한국에 특별한 좀 힘이 있는 것 같다, 한국 기업들은.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네 지금 고정 기존 거래처가 한 2년 내지 3년에 걸쳐서 개발하는 모델을 한국 기업들이 1년 만에 해치우더라. 그것도 아주 좋게. 그래서 그게 한국만의 무슨 특별한 힘이 있는 게 아니냐. 그 다음에 이제 요즘 코로나 때문에 물류나 여러 가지 이제 문제 때문에 이 부품 공급도 반도체도 제대로 안 되고, 이런 상황에서 기존에 거래하던 업체들은 이 물량을 못 떼가지고 지금 공급이 안 되는데, 한국 기업들은 그런 상황에서도 공급을 굉장히 잘하더라. 이게 뭔가 특별한 한국의 힘이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힘이 있었던 거는 우리 이제 특수 개발직에 있는 사람들이 진짜 주야를 가리지 않고 어떤 목표가 있으면 그 목표를 위해서 열심히 뛰고, 이런 노력들의 결실이 결국 그런 걸로 나타나는데, 지금 아까 이제 윤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 52시간이라는 게 딱 묶여 있으니까 일을 하고 싶어도 더 못하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집에 갖고 가서 몰래 연구 개발을 해서 갖고 오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경우가 있는데, 특수직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주 52시간제는 1년을 통틀어서 똑같은 율은 지키더라도 유연하게 근무할 수 있게 뭔가 제도를 좀 개선해 주면은 우리가 갖고 있는, 또 우리 한국이 갖고 있는 그런 장점을 살리면서 기업을 경영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번은 좀 꼭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한 번 더 강조하기 위해서 건의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 이제 제조업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제조업에서 저는 이제 핵심이 결국은 이제 설비 투자하고 그다음에 R&D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가 굉장히 많은 돈을 간장 회사라 그래서 그렇게 장독 놓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거의 화학 공장 수준으로 어마어마한 설비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또 올해 한 몇백억씩 지금 설비 투자를 하게 되고, 그리고 R&D도 저희는 거의 매출의 한 5% 정도를 R&D에 쓰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투자를 계속 하면서 문제가 되는 것이,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자금이 문제가 되고, 그럴 때 돈이 필요하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세제를 지금 보면 지금 세법 계속 개정되면서 이 세액공제가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설비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가 많이 줄어들고 있고, 그다음에 R&D 쪽에서도 그 세제 지원 이런 그 세액 공제가 그러니까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뭐 25% 이렇게 해서 굉장히 큰데, 중견기업으로 올랐으면은 그게 많이 줄어들고, 뭐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소기업은 25%였는데 지금 이제 저희는 중견기업이 돼서 몇 년 되지도 않았는데 이제 8% 이렇게 떨어지고, 그리고 그다음에 거기 더해서 그 조세특례 제한법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해당이 되는 게 3천억 미만까지만 해당이 되고, R&D 경우에는 5천억 미만이거든요. 근데 그 R&D 같은 경우도 사실 3천억 미만에서는 그 R&D 투자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저희 업종 같은 경우는 매출이 한 2천억이 넘어서야 R&D 다운 R&D가 시작이 되는데, 지금 뭐 3천억, 5천억 여기서 이제 지원을 다 끊어버리면 굉장히 이제 스트레스를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면에 중견기업, 특히 제조업 쪽에서 그 설비 투자라든지 R&D 쪽에 관련해서 그 세액 공제 해주는 거를 좀 더 확대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YG원 송시환입니다. 예, 오늘 후보님께서 입장하셨을 때 잠시나마 저희 회사 소개드릴 수 있게 돼서 기쁘게 생각하고, 또 이런 잠깐이라도 제안을 드릴 수 있게 된 점에 대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후보님께서 모두 발언 때 말씀하셨을 때 그 일자리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고, 또 기업의 성장이 또 국가 정책에서도 중요한 기준이라는 표현을 해주셨는데, 저는 어쨌든 이런 중견기업들도 중소기업부터 이렇게 성장을 해왔고, 또 모든 기업인 분들께서도 이렇게 점점 더 성장해서 또 대기업으로 성장하고 또 국가 경제에도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런 큰 꿈을 가지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성장을 지원해 주시고 동기부여를 해줄 수 있는 그런 국가의 정책들이 중요한 것 같고, 반대로 성장을 저해시키거나 장애물이 되는 그런 규제에 대해서는 최소화해 주셨으면 하는 게 바람이고, 간단히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탄소 중립에 대한 대응 정책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많이 듣는 얘기로는 미국이나 유럽 이런 쪽에서는 탄소 중립에 대한 지원 제도 같은 경우는 많은 반면에 규제에 대해서는 최소화하는 그런 정책들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저희 나라 같은 경우에 환경 관련해서 세금이라든지 부담금 또는 배출권 거래제나 탄소세 등에 대한 이런 논의들도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어떤 면에서는 중복 규제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 또 분명한 것은 기업의 성장을 저해할 소지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탄소 중립 자체의 방향에 대해서는 반대하시는 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것을 만들어가기 위한 방법이라든지 속도의 문제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게 바람입니다. 특히 중견기업들 같은 경우 그런 환경 관련된 이슈에 밀접하게 관련된 제조업체도 많고, 또 수출을 많이 하는 기업들도 많아서 이제 세계 무대에서의 경쟁력도 상당히 중요한 이슈인데, 잘못하면은 그런 탄소 중립 정책에서 산업 경쟁력의 약화라든지 또 일자리에 그런 것들의 결과로서 또 일자리가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듭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뭐 탄소 중립에 대한 R&D 지원 예산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탄소 중립 관련된 설비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지원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느 한 개별 사안을 가지고 우리 후보님께 말씀드리기보다는 이제 기업인들이 어떤 심정으로 있는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되게 옛날에 중견기업들은 기업이 1000개 만들어지면 그중 1개가 중견기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이 출발하던 1인 기업을 포함해서 1000개 중에 하나가 중견기업이 되었는데 이 중견기업이 되면서 정책의 사각지대로 들어가서 그냥 그야말로 아무도 돌보지 않는 그런 기업이 이 중견기업이었는데 여기는 이원호 의원님께서 노력해 주셔서 중견기업 특별법을 만드는 바람에 우리가 이제 이 무대로 지금 올라와서 법정단체가 되고 이제 오늘 이렇게 후보님께서 참 이 바쁜 중에 방문해 주실 정도의 단체가 지금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소상공인을 빼고 중견기업을 얘기한다면 기업이 1000개 중에 14개입니다. 예. 근데 14개 기업이 대한민국 경제의 지금 약 18%를 커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방금 발언하신 우리 YG원 우리 송 사장님 회사 같은 경우는 이미 아시는 대로 절삭 공고는 세계 1등입니다. 이제 한국의 많은 기업들이 한국에서 1등 하는 것이 세계 1등도 되고 세계 3등 안으로도 가는 기업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후보님께서 이렇게 와주신 게 너무나 참 의미 있는 일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자리 정부라고 했는데 일자리가 지금 많이 지금 줄고 있다는 것. 이거는 결국은 이제 일자리가 안 만들어지기도 하지만 또 어떤 일자리는 젊은이들한테 매력을 못 주는 그런 일자리다 보니까 중견기업이 양질의 일자리, 매력이 가는 일자리가 아주 중견기업이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견기업에 많은 좀 이렇게 관심과 애정을 쏟아주시면은 차기 정부에서는 많은 일자리가 나올 거로 보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기업인들이 정말 통렬한 심정으로 저를 만나면 얘기하는 것 하나만 좀 아픈 얘기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 떠나고 싶다는 얘기를 하는 기업인이 참 많습니다. 이번 정부 들어서 여러 가지 정책을 펴는데 뭐 이미 다 말씀하신 대로 최저임금이라든가 뭐 그걸 또 주 52시간이라든가 많은 법들이 있는데 방향은 맞지만은 실행하는 이 시행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거. 그 다음에 기업인의 얘기를 안 듣는다는 거. 그러니까 후보님은 지금 경청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지난번에 보면 그 경청의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업인을 너무 아프게 하는 정책이 그야말로 막 그냥 너무 많이 나와서 한국 떠나고 싶다는 기업. 그 다음에 내 아들에게 기업을 내가 물려줄 수도 없고 물려주기를 싫다는 사람도 나오고 아들이 기업 안 하겠습니다는 아들이 지금 나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과연 대한민국의 미래는 누가 만드느냐. 한국 경제의 이 근간이 기업이고 일자리 80%가 기업인데 이 기업인들이 떠나고 싶은 나라. 자식에게 물려줄 수 없고 물려주는데도 미안한 그런 나라가 되어간다면은 외국서 들어올 리도 없고 말이죠. 근데 이런 분위기를 후보님께서 꼭 정말 이 분위기를 좀 바꿔주셨으면 합니다. 예, 정말 절실한 얘기입니다. 이건 저는 많은 기업인을 만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이 말씀 안 드리면은 누가 이 얘기를 하겠습니까? 저 요거 하나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해주시고 그 이후에 중견기업계가 준비한 경제제도약을 위한 차기 정부 정책 제안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기업인들은 사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걱정이 앞섭니다. 근데 오늘 이재명 후보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여기에 참석하신 많은 기업인들이 조금은 안심하는 그런 그 마음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제가 가장 큰 우리 이재명 후보님의 말씀 중에서 와닿는 게 정부의 역할이 무엇인가, 기업의 역할이 무엇인가. 우리는 결국 이 국부를 더 늘려가는데 같이 힘을 합쳐가는 그러한 주체라는 것이 우리가 공통의 목적입니다. 그 가운데서 기업인들은 자기의 성취욕을 느끼는 거고요. 정부는 정부로서의 그러한 여건을 만들어주는데 가장 큰 역할이라고 합니다. 이재명 후보님의 말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정부가 할 역할 중에서는 인프라다. 기업이 못하는 것을 정부가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것이 인프라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눈에 보이는 인프라와 보이지 않는 인프라가 다 사회적 인프라죠. 한 기업이 할 수 없는 거, 그건 정부가 해야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은 미래 세대에 우리가 어떻게 더 부강한 나라를 만들어가냐에는 가장 중요한 인프라. 저는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어느 누구도 아주 강하게 말씀은 하시지만 기업인들이 만나면 항상 하는 게 대한민국 교육이 이렇게 돼서 앞으로 우리가 강한 나라로 더 성장할 수 있는 데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합니다. 다음 정권을 이어가실 그런 이재명 후보님이
만약 그런 여건이 되시면 기업인들이 가장 바라는 게 대한민국의 교육을 혁신을 통해서 이 기업을 필요한 인재를 원활하게 공급받고 그걸 통해서 기업이 성장하는 그런 선순환의 그 모습을 보이고 싶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중견기업은 가장 양질의 직업을 가장 많이 국민들한테 제공하는 그러한 주체가 될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 방문이 다음번에 다시 이어지면서 우리가 또 같은 그런 공감대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보니까 우리 상금 부회장님이 턱명을 띄고 하실 말씀을 다 하신 것 같아요. 잘하셨습니다. 네, 맞는 말씀이시고요. 기업들에 대해서 얼마 전에도 참 우리 박용만 회장께서 그 말씀을 하시던데 반기업 정서가 우리 사회에 상당히 많이 있지 않나. 그 반기업 정서라고 하는 건 대체 왜 생겼을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업이라고 하는 게 자본주의 시장 경제의 핵이고 일자리와 국부 창출의 원천인데 반기업이라고 하는 건 제가 보기엔 아닌 것 같다. 그보다 반기업인 아니겠냐. 그러니까 기업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일부 기업인들의 일탈행위나 아니면 불공정 행위들이 마치 전체인 것처럼 이렇게 보여지는 그런 오해가 좀 많이 작동하지 않았냐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공직사회도 사실 비슷한데 사실은 뭐 기업 정책은 다 공직자들이 만들잖아요. 공직자들이 만드는데 제가 경험해본 공직자들은 압도적으로 다수가 일단 선량하고 양심적이고 열심히 하려고 그러고 능력이 있는데 근데 막상 드러나는 모습들은 매우 네거티브하고 소극적이고 좀 뭔가 비협조적이고 뭔가 자꾸 꼬투리 잡는 것 같고 이렇게 기업하는 현장에 좀 느끼실 거예요. 근데 공직자들이 왜 그러나를 제가 자세히 좀 들여다봤는데 저는 사실은 이제 뭐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경영하시는 분들은 좀 아시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예를 들면 기업 유치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는지 저는 이제 비난을 받더라도 할 일을 한다 이런 입장이라서 놀고 있는 시유지 못 쓰는 시유지의 기업인들 법령에 따라서 장기 임대해주고 기업이 들어오면 해당 기업도 좋고 세수 늘어줬고 뭐 관리비 사실 시유지 관리비 들거든요. 이런저런 관리비가 듭니다. 근데 그 관리비 안 들고 임대료 받고 또 지역 경제 좋아지고 일자리 생기고 모두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업 유치라고 하는 것은 저는 정부에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그런 일들을 꽤 많이 했는데 빈 시유지에다 뭐 호텔도 유치하고 또 뭐 현대중공업도 유치하고 공사하다 방치된 두산그룹 계열사 병원 짓다 만 거 수십 년 방치되어 있는 거 제가 그냥 용도 바꿔주고 대신에 일부 이익은 공공환수하면서 업무실을 지어서 다 입주하게 하고 왜냐하면 경제가 살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것들을 제가 공무원들한테 지시를 하면 공무원들이 안 되는 이유를 계속 찾아와요. 이건 이래서 안 됩니다. 그럼 제가 또 이건 이렇게 해결할 수 있다. 그럼 다음에 또 안 되는 이유를 찾아와요. 내가 보면 이건 된다. 그래서 제가 대체 왜 이러나를 구조적으로 생각을 해보니까 공직자들이 무슨 일을 하면 문제 삼는 사람이 많습니다. 무책임하게. 일단 상급기관들이 끊임없이 감사를 하고 언론들이 혹시 뭐 문제되는 거 없냐고 문제 삼고 특히 정치 집단들이 이제 공격을 하는 거죠. 제가 성남시 행정과 관련해서 자꾸 공격받는 이유가 그런 거죠. 왜 혜택을 줬냐? 왜 시유지 빈 땅에다가 기업들 장기 임대해 줬냐? 왜 임대료가 그렇게 낮냐? 법률의 범위 내에서 왜 낮은 쪽을 내줬냐? 바가지를 씌웠어야지. 뭐 이런 공격을 하니까 공무원들이 스트레스 쌓여서 일을 하기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문제될 여지가 있는 반론의 여지가 있거나 지적의 여지가 있으면 안 해버리려고 그래요. 예를 들면 인허가 뭘 해주려고 해도 너 그거 왜 해줬어? 이렇게 문제 삼거나 아니면 누가 뭐 특혜줬다면 이럴까봐 안 되는 이유를 찾아가지고 안 해버리면 이제 그런 책임에서 벗어나지 않습니까? 이게 공직사회 복지부동도 저는 대다수의 공직자들이 정말로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이런 압박, 외부적 압박, 내부적인 압박, 문책 이런 것 때문에 소극적으로 변해가더라. 그 생각이 좀 들어서
네, 저는 사실 문제는 이제 다른 방식으로 해결했죠. 공무원들한테 제가 지시사항을 제가 도지사하면서 한 3년 만에 제가 지시사항을 한 1000개 가까이 지시사항을 썼습니다. 지시에 따라서 하는 건 면책이거든요. 그럼 공무원들이 부담을 듭니다. 이거는 이렇게 해라고. 가, 나, 다 이런 안이 있다. 공무원들은 안 되는 쪽을 선택하거든요. 이런 안 저런 안이 있으면 안 되는, 왜냐하면 책임져야 되니까. 자기한테 이익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인센티브 주는 것도 아니니까. 그럼 제가 그 중에서 공무원은 책임을 면해야 되니까 당신의 의견 안 됩니다. 가능합니다. 그 이안으로 하면 제가 이안 동그라미로 사인해주고, 아니면 아예 이렇게 하라고 구체적인 지시를 해주고 해서 이제 일이 좀 빨리빨리 되게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저한테 이제 책임이 날라오는 거예요. 특혜 줬지. 왜 특혜를 줬냐. 혹시 돈 받았을 같은 의심이 든다. 뭐 이런 식의 공격을 하니까 또 웬만한 정치인들은 안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일단 막는 게 훨씬 더 정치적으로 행정적으로 유익해요. 그러니까 이런 사회적 분위기도 사실 한몫하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짧은 기간에 제가 이렇게 작은 권한을 가지고도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런 의심이나 공격이나 이런 걸 제가 다 감수한 때문이죠. 성과로 그걸 커버해 왔던 건데,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이 공직자들의 인허가 규제에 관한 문제, 또는 참 그런 문제들이 정말 답답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도 우리가 이겨내야 될 일이고요. 아까 그 스튜디오 코드시 코드, 이것도 코드도 사실은 그런 거죠. 저는 과거처럼 아예 아무런 그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는 거, 방치하는 거,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권한을 행사해야 되는데 합리적으로 적정한 선에서 하는 게 맞겠죠. 일반 투자자하고는 또 다르니까. 예를 들면 기업 지원의 의미도 있는 것이고, 이제 자산 증식의 의미도 있는 것이고, 공적 역할도 해야 되는데, 이 공적 역할이 기업의 일반적인 합리적인 활동 자체를 문제 삼거나,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도전과 혁신을 지원해야지 실패를 문제 삼으면 누가 하겠습니까? 근데 만약 예를 들면 부당한 내부 거래를 한다든지 자산 빼돌리기를 한다든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의결권 행사를 하든 뭐 대표 소송을 하든지 해야 되겠지만, 너무 광범위하게 하는 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서 그 중에서 제가 정 회장님 말씀은 핵심이 그거였던 것 같고요. 우리 두 분께서도 노동시간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것도 사실 뭐 일리가 있는 말씀이세요. 예를 들면 전 정책이나 입법이라고 하는 게 결국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것이거든요. 어느 한쪽의 얘기를 일방적으로 법률로 강제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노동계의 요구도 있고 기업 측의 요구도 있고, 그래서 지금 이제 탄력 근로제는 원래 3개월이던 걸 이제 6개월 안으로 이제 확대한 거니까 조금 여전히 생긴 것 같고, 이제 이걸 이제 1년까지 좀 늘리자 뭐 이런 입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또 노동계에서는 또 반대하고, 또 국민들 일반적인 국민들의 인식을 제가 조사를 해보면 현재 상태로 한 70%가 넘게 52시간제 적정하다. 시간도 장기적으로 좀 줄여가야 된다. 이런 입장이에요. 그러나 기업 입장에서 52시간 하더라도 특정 시간에 집중해서 일할 수 있게 하는 기회를 좀 마련하자 그런 건데, 한번 우리가 고민은 좀 해보고요. 그러다가 제도를 뭐 만들었다가 또 금방 바꾸고 하면 또 저항이라고 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같이 좀 생각을 모아볼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박진선 회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 중견기업이 되니까 혜택이 사라지더라. 나 중견기업 안 할란다. 이런 데가 꽤 있다고 하더라고요. 나 중견기업 안 할래. 차라리 중소기업 계속하고 있을란다. 이런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지원, 특히 세대 지원, 뭐 이런 것도, 또 금융 지원 이런 것도 많이 아마 줄어들어서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결국 기준선을 어디에 두냐는 문제이긴 하지만, 기업이 어느 정도 성장하면, 예를 들면 우리가 아주 어릴 때는 다 책임지고, 공부할 때 책임지고, 이제 대학 졸업하면 이제 조금 독립시키고, 나중에 결혼하면
아예 독립하는 것처럼 기업들도 성장하는 데 따라서 끝까지 또 스타트업 지원이나 아니면 중소기업 지원하듯이 할 수는 없는데, 문제는 이제 갑자기 너무 급격하다 또는 기준이 좀 불합리하다. 제가 인천에 갔더니 그런 기업이 있었어요. 투자 자산 기준인데 근데 돈 벌어서 기업이 는 게 아니고 필요해가지고 추가 투자를 했는데 그 자산이 늘어났다는 이유로 중견기업으로 해서 혜택을 박탈하면 어쩌란 말이냐, 그런 얘기가 되는 것도 나름 일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한번 검토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송시환 회장님, 근데 이게 제일 중요한데, 탄소 중립 관련된 의제는 언제나 매우 복잡한 사실은 이해관계가 있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하는데, 사실 우리 윤석열 후보께서 2030 탄소 배출 감축 목표 40%를 낮추자. 그러니까 옛날로 좀 일부 되돌아가자. 너무 많다. 이렇게 주장하신 걸 제가 좀 들었고, 정부도 사실은 처음에는 2030 탄소 감축 목표를 25%인가 하고 있다가 30%로 올려볼까 그러다가 사실 국제기구들 압력 때문에 40%로 이제 올린 거죠. 근데 대개 유럽이나 이런 데는 60%, 70%까지 감축 목표를 올린 상태입니다. 근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우리가 탄소 감축을 적절하게 안 하면 이제 2026년부터 하기로 했던 게 이제 2025년으로 앞당긴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탄소 국경 조정금, 그러니까 소위 탄소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은 차액만큼을 수입 물품에 부과하겠다.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지금 탄소 평균적으로 그렇다는데 탄소 1톤 발생에 한 10,000원? 10,000원 정도? 이 정도 부과하는데, 지금 유럽은 이미 50,000원 정도를 부과하고 있고 몇 년 안에 70,000원, 80,000원 정도까지 올라갈 거다. 그리고 이제 국제기구도 권고사항 150,000원. 네네.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 올리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차액만큼으로 우리가 수출을 할 때 단가에서 부담을 해야 되니까, 기업들 입장에서는 다른 나라하고 비슷하니까 똑같다고 할 수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국부 유출이 된다는 거죠. 원래 우리가 부과했으면 우리가 재정으로 쓸 수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렇게 소극적으로 세상은 변하고 있는데 피한다고 피할 수 없다. 피할 수 없으면 좀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오히려 기회로 만들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죠. 개별 기업들이 어떻게 감당하냐, 그거를. 그 얘기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탄소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탄소 부담금을 올리는데 그게 물가 올라가고 원재료값 올라가고 기업들이 어떻게 견디냐, 기술 개발 어떻게 하냐, 우리가 죽으란 말이냐, 이 말이 나오게 돼 있는데 그 말 정확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스위스가 이미 하고 있는 하나의 제도인데, 탄소 부담금 또는 탄소세 부과는 피할 수가 없다.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그래야 전환을 할 테니까요. 대신에 그 부담금 또는 탄소세 전액을 딴 데 쓰지 말자. 딴 데 쓰지 말고 산업 전환, 해당 산업 또는 해당 기업들에게 지원해 주자. 전환할 수 있게. 기술 개발도 지원하고 또는 새로운 시장 개척이나 제품 개발이나 이런 것도 지원하고, 또 노동자들의 숙련도 바꿔야 되잖아요. 노동자 재교육이나 이런 데도 지원하고. 일본은 그렇게 쓰고, 탄소 부담금을 부과하면 물가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이제 저항하잖아요. 국민들이 고통스러워지니까 일본은 국민들에게 물가 상승에 대한 이제 담보책으로 국민들에게 지원하는 방식을 동원하면 딴 데 쓰지 말자, 이거는. 하면 제가 보기에는 선순환이 가능할 것 같아요. 이제 스위스는 매우 성공적으로 정착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피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이걸 기회의 요인으로 만들까. 다른 나라도 고통스러울 거거든요. 우리만 힘든 게 아니고 모두가 힘들 때니까. 원래 학력고사 수능 시험 어렵게 나오면 원래 힘든데 다른 사람도 똑같이 어렵기 때문에 억울할 게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공부 열심히 하면 성적 더 나오는 거죠, 상대적으로. 그것처럼 우리가 좀 선제적으로 좀 대응해서 이걸 기회로 만들면 좋겠다. 그러니까 저는 회계 방식을 좀 바꾸자는 거죠. 요 부분은. 탄소 부담금 또는 탄소세는 부과해서 탄소 발생을 줄이되, 그걸 딴 데 쓰지 말고 기업들의 산업 전환, 기업 전환에 투자하고
우리 국민들의 물가 상승 부담을 줄여주는 데 사용하자. 그러면 큰 고통 없이 저는 전환이 좀 신속하게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어쨌든 여러분들 중견기업은 제가 오늘 처음 왔다고 하니까 제가 매우 의미 있다고 생각되고요. 여러분들 글로벌 대기업으로 성장해서 개인적으로도 기업인 개인적으로도 성취겠지만 그게 대한민국 국가 경제를 키우는 일이고 또 많은 일자리로 우리 국민들께 기회를 부여하는 일이고 좀 대한민국을 또 빛내는 일이니까 여러분들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저희도 혹시라도 기회가 되면 뭐 기회를 최대한 만들어서 우리 기업들이 정말 자유롭게 활력 있게 창의 혁신하고 세계 시장에 진출해서 세계를 석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열심히 관심 갖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네, 여기는 우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이제 중견기업, 그 중에서도 또 대표하시는 여러분들이 함께하는 자리입니다. 자본주의 시장 경제 체제 하에서는 이제 국가의 부를 확대하거나 또는 일자리를 만들거나 개인의 소득을 늘리는 거나 모든 것이 기본적으로 기업 활동에서 나온다라는 점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도 지금 이제 일자리 만들기 관련 정책을 냈는데 역시 일자리라고 하는 것도 기업 활동이 확대되면서 거기서 생겨나는 게 좋은 일자리들이죠. 결국은 이제 기업들이 어떻게 성장할 수 있게 하느냐가 정부 정책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기업 활동에 있어서 이제 창업하고 또 성장하고 중소기업으로 성장하고 다시 중견기업으로 또 대기업으로 글로벌 기업으로 이렇게 성장하는 과정을 거치게 될 텐데 그 과정에서 우리 정부가 할 역할은 좀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가급적이면 이 빠른 변화의 시대에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그 행정적 불합리한 규제들을 최소화하는 게 꼭 필요하겠다. 관료들이 자신들의 축적된 지식으로 모든 것을 결정하는 시대는 이미 지났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규제를 합리화하고 기업들이 창의와 혁신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 이것이 첫 번째 정부가 할 일이라고 생각되고, 또 두 번째는 이제 기업들이 할 수 없지만 꼭 필요한 것들을 정부 차원에서 해 나가는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중에 제일 큰 게 이제 인프라 구축이라고 보죠. 모두에게 필요하지만 개별 경제 주체들이 하기 어려운 또 할 수 없는 또 할 필요도 없는 그런 것들을 정부 차원에서 만들어내는 것이죠. 저는 그게 이제 디지털 전환을 위한 정부의 투자 또는 재생에너지 중심 사회로 가기 위한 이제 재생에너지 생산 시스템.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저는 이제 송배전망의 지능형 송배전망을 대대적으로 좀 깔아서 이제 우리 기업들도 아마 R200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실 텐데 국내에서 재생에너지가 충분히 기업들에게 제공될 수 있게 만들어야 된다. 그런 것들도 인프라 구축에 해당이 될 것 같고요. 이제 세 번째로는 기업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들을 양성해내는 게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 그 제일 황당한 게 현장에서는 인력이 필요하다고 난리인데 또 누군가는 또 취업을 못해서 또 난리고, 이 미스매칭이라고 하는 게 현재 문제가 핵심인 것 같아요. 결국 우리 교육 시스템이 이제 산업 현장에서 필요한 인재들을 양성해내는 것이 아니라 이제 과거 대량 생산 시대, 그 시대에 필요한 인재 양성 시스템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미스매치가 발생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그런 문제들을 좀 해결하는 것도 중요할 테고, 또 이제 기술혁명의 시대인데 이제 기술혁명의 핵심은 이제 기초과학 또는 첨단과학 기술이겠죠. 근데 응용과학기술 R&D야 기업들이 이제 이익이 되니까 충분히 하겠지만 직접적 이익이 되지 않는 기초과학기술에 대한 투자는 역시 정부가 좀 대대적으로 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또 꼭 필요하긴 한 전략기술인데 성공 가능성이 낮고 비용이 많이 들어서 개별 단위 기업들이 할 수 없는 일이라면 역시 이제 국가 공동체에서 국가 전략기술에 대한 대대적인 투자를 좀 해주는 게 필요하겠다. 또 기존의 연구개발 지원 투자 내용도 좀 바꿀 필요가 있겠다. 현장의 필요성에 따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우리 회장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제일 참고해야 될 부분이라고 제가 생각하는 게 있는데,
이제 우리가 정부가 사실은 이제 국민을 대표하고 또 국민을 대신하지 않습니까? 대리한다. 국민이 맡긴 일을 대리하는데, 그럼 결국 국민들의 요구, 또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기업인 국민, 소비자인 국민, 또는 납세자인 국민, 하여튼 이 국가의 주인들이 요구하는 바 필요한 일들을 해야 되는데, 결국 수요자 중심이 아니라 공급자 중심의 사고를 하는 경향이 없지 않다라는 거죠. 근데 사실 관료화죠, 이게. 자기 중심으로 판단하고, 공무원들의 자기 편의를 위한 그 의사결정 경향이 생겨나게 되죠. 저는 결국 이런 문제들을 좀 혁신하는 게 정말로 중요하겠다. 그러니까 수요자 중심의 의사결정이 필요하겠다. 기업 정책은 기업인들한테 물어보자. 노동 정책은 노동자들한테 좀 물어보자. 환경 정책은 환경의 당사자들한테 좀 물어보자. 그렇다고 그들의 뜻대로만 하면 안 될 테지만 결국은 현장의 요구, 필요성을 최대한 반영하는 게 제일 효율적 정책을 만드는 길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성남 경기도 그 시도정을 하면서 느꼈던 바인데, 결국 시도민들이 원하는 일들을 잘 해내는 것이 결국은 정치 행정에 성공하는 길이다라는 생각을 했고, 또 관련 기업, 관련 부서들은 기업인들을 많이 만나서 그분들한테서 정책 아이디어를 얻어와라. 본인들이 머리 짜내봐야 머리만 아프지 그게 획기적이지 못하다. 의욕만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꽤 성과가 났는데요. 앞으로 정책 결정에서 우리 기업인들의 얘기 좀 많이 들어라라는 얘기는 너무 당연한 말씀인데, 사실은 잘 안 지켜지긴 하지만 잘 지켜질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핵심인 것 같아요. 네, 고맙습니다. 네. 후보님께서 중견기업 현장의 진짜 이야기를 깊이 기억해 주시기를 청하겠습니다. 잠시 기념 촬영 진행하겠습니다. 이제 간담회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과 함께 기념 촬영을 진행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동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한번 오시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하나, 둘. 네. 중견기업 파이팅 한번 하겠습니다. 중견기업 파이팅! 파이팅! 네, 박수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하나, 둘, 셋! 파이팅! 네, 라운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